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험 사기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사기 권유글만 올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K방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수출입은행 정책자금 규모를 키워달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관련 법안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신제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전 판매로만 120만 대 넘게 판매고를 올리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기기를 발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 사기 권유글만 올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고해갈발하며 디귿 키읔,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보험 사기 제한이나 가담자 모집만으론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범죄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보험 사기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보험 사기 인원은 10만 명,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액만 6,2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 제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까지 확대해 보험 사기 브로커들도 사실상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는데 권유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담겼습니다. 차 보험 사기로 보험료 할증이 예상된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 의심만으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중처벌 규정과 취득한 보험금 반환 조항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 설계사라든가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또 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범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까지 처벌하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험업계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보험 사기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가중처벌을 담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최근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산 명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변하지 않은 정책금융 규모를 올려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이 자금은 한도 소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K방사는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따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으로 수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전체 15조 원으로 98%가 소진돼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총 1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40%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방산업체 정책금융 집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수출무산 위기를 막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에서 35조 원으로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 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5조 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의 실무 검토까지 사실상 마쳤지만 정작 국회에서 논의 진전 없이 헛돌고만 있습니다. 현장에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규모가 10년간 그대로였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 기술 경쟁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고 해외 수주 규모도 더 커져 프로젝트별 규모만으로도 10조 원을 넘어선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시국회가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아직 상임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도 않았고 이 기회를 틈탄 경제국 방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방산 수출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일주일 만에 120만 대 넘게 사전 판매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통역과 검색 기능 등이 소비자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 갤럭시 S24.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사전 판매를 진행했는데 121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존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갤럭시 S23의 109만 대로 1년 만에 이 기록을 깼습니다. 노트를 포함한 갤럭시 시리즈의 역대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노트 10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11일간의 기록입니다. 하루 평균 기록을 놓고 비교하면 갤럭시 S24 시리즈가 17만 3천여 대로 노트 10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사전 판매 시작과 함께 진행된 90여 분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2만여 대가 판매되며 방송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울트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S24 플러스는 약 21%, S24는 약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선 갤럭시 S24에서 첫 선을 보인 갤럭시 AI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13개 언어의 실시간 통역을 지원해 글로벌 소비자까지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 think most of the products this year is really stunning, especially there is Thai languages in AI translation, right? I think as a creator, I love the feature that we can just edit the photo immediately. 이번 시리즈엔 서클 투 서치 검색 기능,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나이토그래피 개선, 사물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AI 편집 기능까지 담기며 다방면으로 개선된 기능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전 구매 고객은 오늘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고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공식 출시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앞서 레포트에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신제품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예약 판매로만 121만 대 판매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기기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정식 출시로 관련 주식들도 관심을 받고 또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서창석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살펴보기 전에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는 앞서 말한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모바일 신제품 갤럭시 S24 시리즈인데요.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 기술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기기 자체에 탑재된 AI가 스스로 사용자의 이용 패턴 등을 합숙하고 또 이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24의 경우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사전에 입력된 정보나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없이도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역하거나 또 사용자의 건강관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관련 주가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주가 추이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또 온디바이스 AI 테마주들도 일제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가 대표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반도체는 전일보다 8.38% 내린 31,15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난 11월 초 대비 약 670%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또 올해 증시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200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D램, S램, 셀룰라램 등을 보유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퀄컴과 5세대 사물 인터넷 칩셋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계 자체에서 정보 처리를 할 때 필수 요소인 저용량, 저전력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서 가장 대표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제주반도체 외에도 좀 관련주들이 더 있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온디바이스 AI는 자체 연산이 핵심 요소인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NPU, 또 GPU 등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AI 추론의 지연을 줄여주는 NPU, GPU 등을 설계하는 기업 칩스앤미디어,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같은 기간 각각 66%, 64%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 가온칩스, 또 PCB 관련 기업 태성 등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3달 사이에 50에서 80%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업종이나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반짝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디바이스 AI는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업계에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기를 넘어서 팽창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보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미 일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팽창기에 진입하며 급성장이 예상된다며 AI 기능 탑재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가전, 또 자동차, 보안, 헬스케어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커스터마이징된 AI 칩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 2조 1,632억 원으로 전년보다 7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3조 7,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8%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 30조, 영업이익 2조 돌파는 2020년 회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대응과 원가 개선 노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등으로 이 같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기술 리더십 구축과 원가 경쟁력 확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4차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곡지구와 위례지구 청약의 실적이 양호했는데요. 저렴한 분양가가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뉴홈 4차 사전청약 결과가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공공분양 뉴홈 4차 사전청약을 마감한 결과 4,700가구 모집에 9만 3천 명이 몰려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위례가 65.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고양 창릉, 서울 마곡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토지 임대 부형으로 나온 서울 마곡 59제곱미터 일반 공급 경쟁률은 66.5대 1을 보였습니다. 토지 임대 부형은 쉽게 말해 반값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걸로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일대 아파트 단지와 매매 가격을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마곡 엠벨리 9단지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2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마곡 힐스테이트도 같은 평형이 지난해 12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뉴홈 서울 마곡의 경우 추정 분양가는 3억 5,950만 원에 토지 임대료가 따로 붙습니다. 저렴한 분양가가 주택 소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뉴홈 사전 청약은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답게 이번에도 신청자의 75%가 2030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 공장이 노르웨이 선급협회로부터 신재생 에너지용 강제 생산 공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철강 제품을 공급하려면 노르웨이 선급협회 같은 공식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필요한데요. 포스코는 이 인증으로 해상풍력 시장의 철강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 공장이 지난 3일 노르웨이 성급협회로부터 신재생 에너지용 강제 생산 공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에 이어 포스코의 모든 후판 공장이 인증을 받은 겁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분야 전문 기술기관으로 에너지와 오일, 가스, 조선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터 설계까지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곳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성급협회와 같은 기관 인증이 필요한데 포스코는 이번 인증으로 후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양 제철소의 후판 공장을 신재생에너지용 제품 생산 공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시장 철강 수요 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되는 후판 제품은 유럽 표준 규격을 충족하면서도 균일 항복 강도를 구현함으로써 유럽 등 글로벌 풍력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복 강도는 소재가 외부의 힘을 받아 영구 변형이 생길 때까지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광재가 두꺼울수록 항복 강도는 낮아지지만 이번에 인증받은 규격의 균일 항복 강도 제품은 풍력용 유럽 표준 규격 요구 제조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가장 두꺼운 120mm 두께에서 항복 강도를 균일하게 보장합니다. 또 8메가와트급 이상의 풍력 구조물에 이 제품을 적용하면 기존 유럽 표준 규격제 대비 강제 중량을 약 5% 내외로 절감할 수 있으면서 제조 원가의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이 인증을 통해 풍력 발전용 후판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강제 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식품업계가 정체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독자 기술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수 시장이 정체 상태인 가운데서도 식품업계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아 R&D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로 자체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품업계가 레드오션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판로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건강의 상의 이유 때문에도 선호나 습관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상품화가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훨씬 더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 농생물연구소와 R&D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민감한 감자를 신품종 개발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목표입니다. SPC 삼립은 건강한 제품, 대안식품 등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라며 삼립 미래식품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증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미 두 기업보다 앞서 R&D에 적극 투자를 펼친 신세계 자회사 베러푸즈는 자체 경쟁력을 인정받아 미국 벤처캐피탈 클리브랜드 애비뉴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베러푸즈는 해조류와 콩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한육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만두, 핫도그 등의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요. 현재는 대한육, 대한치즈 등을 연구하며 식품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포화 이른 내수 시장에서 R&D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승객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데이터와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잰 측정치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나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이 승객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중 측정 꺼려지신다고요?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측정 거부도 할 수 있으니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쩝쩝 박사들의 레시피가 정식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몇 년 전 오리온 다이제 과자 사이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샌드처럼 끼워 먹는 레시피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유행했었는데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일명 맛업법 조합으로 화제였습니다. 이에 베스킨라빈스가 오리온과 협업해 다이제 초코 아이스 샌드를 실제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이 메뉴는 출시 열흘 만에 기존 스테디셀러인 아이스 모찌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먹는 것에 진심인 누리꾼들의 아이디어가 결국 맛업법 신제품으로 재탄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유발하는 이 옷, 올봄 유행한다는데요. 찢어진 청바지와 구멍난 니트, 바로 그런지룩입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2024년 봄, 여름 시즌 프리뷰에서 트렌드 키워드로 그런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지는 먼지, 때와 같이 지저분한 것을 뜻하는데요. 1990년대 너바나와 같은 그런지록 뮤지션들이 입던 낡고 구멍난 옷들이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올해 다시 유행한다는 겁니다. MZ들이 열광하는 도프 제이슨, 쿠어, 우알롱도 이 트렌드에 탑승했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봄, 그런지룩으로 패셔니스타에 도전해보는 거 어떠세요? 단,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조심하시고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24일 방한한 조 일슨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에게 조일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윌슨 의원에게 조일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앞으로도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일슨, 조일선, 최일선. 일종의 라임 같은데요. 구 회장의 언어 감각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은 윌슨 의원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 첨단 기술 협력 등 동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